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김현정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리더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방역과 백신으로 조금 코로나가 주춤해지는 듯 하더니 또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서 확산되는 추세로 바뀌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개인 면역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한 5월쯤 리더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조금씩 적응하고 감사하게도 또 멋지게 대응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드리멀드 리더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시대에 더 많이 관심이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러한 변화는 예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실제 같은 이런 3D 기술이 광고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으로 12,000개를 쏘아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최대 33조 원을 여기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가상현실이 우리의 일상에 일상화가 가능한 이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진 지금 사람들은 랜선을 통해 집에서 일하고 수업을 듣고 데이트도 하며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자의 부캐를 만들어 사람들과 만나는 디지털 공간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현실이면서도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행 긴급과학 출발!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무대 삼아 신곡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여는 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상 컬렉션을 선보여 패션쇼를 여는 패션 브랜드도 나왔죠. 게임만이 아니라 입학식과 신입사원 OT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 학교와 기업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머리하고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제약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메타버스가 그저 아바타를 움직이며 가상 공간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의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융합, 메타버스를 구현한 최초의 인터넷 기반 3차원 가상현실 게임 세컨드 라이프 제작자 필립 로즈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이 소설에 등장한 것을 따라 만든 것이죠. 로즈데일이 말한 소설은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였습니다. 고글과 헤드폰을 쓴 채로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접속하는 소프트웨어 조각들로 세워진 그래픽 지구, 초월, 메타, 현실 세계, 유니버스가 결합된 메타버스가 소설의 주요한 세계관이었죠. 소설과 게임이 나온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현실의 사람들과 이 거대한 세계를 가상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가상에서 얻은 것들을 현실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만약 가상 공간에 현실과 동일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가상을 초월하여 현실과 연결되는 새로운 3차원 세계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컴퓨터 과학자 마크 와이저의 주장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머지않아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수많은 컴퓨터로 연결된 네트워크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이 마크 와이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버추얼 리얼리티, 바로 UVR 시대를 예견한 것이죠. 현실의 맥락을 잇는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 기술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 가상세계 속에서 건물도 짓고 물건도 만드는 게임처럼 각종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 트윈이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세계를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글 얼스와 각종 내비게이션 앱이 그 대표적인 기술이죠. 처음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디지털 트윈은 점점 발전하여 게임을 넘어 교육까지 사회 전 분야로 뻗어나갔습니다. 가상으로 증강된 현실을 이리저리 바꿔보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미래를 통해 현재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도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과거의 유비쿼터스와 디지털 트윈은 급격히 확장됐고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메타버스는 첨단 과학기술을 힘입어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인식에 새로운 정보를 쌓아올리는 증강과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측면, 거기에 아바타, 프로필 등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 내적 기술과 그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쥐어주는 외적 기술의 사용자 측면이 더해져 메타버스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유형의 라이프 로깅이 있죠. 현실 세계 위로 가상 이미지를 더 씌워주는 증강현실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정보적으로 더 확장된 가상세계, 거울세계를 넘어 아예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세계 속에서 아바타가 되어 돌아다니는 가상세계까지 만들어졌죠. 한마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을 캡처, 저장, 공유하는 SNS도 메타버스,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몬스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도 메타버스. 이제 현실 세계의 서비스 대부분이 가상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사실상 놀랍고 새로운 기술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기술들이 결합돼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메타버스를 지탱할 주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바타가 입는 옷이나 음식, 아바타들과 머물 수 있는 건축물까지 디지털화된 실제 자산으로 여겨지죠. 컴퓨터와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너도 나도 디지털 디자이너, 디지털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초대형 공유 작업실이 생겨나면서 모두가 자유롭게 창작하며 놀 수 있는 제2의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네, 리더님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이 이 초월이라는 메타와 그다음에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하기보다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님들,
과거에도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싸이월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거의 싸이월드 같은 것과 지금의 현재 메타버스의 이런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 하면, 과거에 우리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로 소비를 했어요. 일방적인 어떤 소비 지출 구조였다면, 이 메타버스 지금의 가상 세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옷을 디자인하거나 신발을 디자인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서 번 그 돈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요, 이런 재미난 일들도 있었대요. 가상 공간인 이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대표적으로요, 얼마 전에 그 제페토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카지노에서 근무할 근무자를 뽑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근무할 사람이 채용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그 사람은 얻겠죠. 그리고 또 1차원적으로 저희가 지금 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함께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들어가서요,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근무를 하기도 하고, 내 책상에 앉으면 누군가 아바타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예, 이렇게 현실 세계에 이런 공존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근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메타버스 환경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경제 규모는 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것 같으냐라고 하니, 2030년도까지 아마 1,77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이거 코로나 때문인 거예요? 라고요. 코로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상황은 좀 이렇게 종식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요, 새로운 자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서 열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환경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코로나가 큰 일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변화의 누적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리더님 어떠세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상의 현실을 구현하는 이러한 메타버스의 세계가 우리의 현실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요, 기업별로도요, 지금 이런 메타버스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리더님들 그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건데, 구찌가 제페토에서요, 아이템을 팔았어요. 가방 하나가 막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 재밌죠? 그리고 네이버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웹툰이라든지 아바타 아이템을 판매할 예정이고, 또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나타를 시승을 제페토 안에서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드라이빙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그 환경 안에서 그 자동차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님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가 이제는 정말 확고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리더님들 그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신세계그룹이 이베이를 인수했죠. 그리고 이마트의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마트 하면 우리 오프라인 매장을 떠올리잖아요. 그 비중이 51%라면 이 이베이를 통한 온라인 매장이 49% 정도 굉장히 성장했죠. 그래서요, 이번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사를 판다. 이거 굉장히 약간 의미 있는 거거든요. 신세계 그룹의 본사를, 그 건물을 매각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자산만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게 큰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이러한 변화를 눈치챘죠. 그래서 그런 과상화폐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리더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또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을 접하면서 우와, 진짜 세상이 너무 달라지구나. 진짜 그 SF 영화 속에만 존재하던 세상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정말 일어나겠구나. 그 매트릭스 그런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실생활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두려움 같은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5% 아이들을 바라보니 이게 메타버스의 시작이구나. 우리 비즈니스 안에 이 환경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눈치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더님도 아시다시피 이 25%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상 공간에서 라이딩을 하죠. 레이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막 제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경쟁심이 나니까 나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운동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저희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또 미팅도 하죠.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게임처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미션 달성과 머슬핏 획득을 하면 이런 보석 같은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배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모으는 솔솔한 그런 게임적인 요소도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7070 성공 습관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고, 아까 일조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누적된 결과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세상이 변해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요즘인 거예요.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아메이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대안은 없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을까라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창업자의 음원 속에서 답을 찾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의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거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치 사장님과 제이벤 앤델 사장님께서 뭐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선들을 이 비즈니스 안에서 저 역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탱코아를 통해서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림월드라는 이 환경 속에서 처음에 폴사이트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이 단어가 미래를 예측하고 구체화하는 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변화를 향한 방향 그리고 리더십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이 환경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가 점점점 힘을 가지는 시대가 온다. 엘빈 토플러가 이 얘기를 무려 40년 전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소비가 돈이 된다. 소비가 나에게 소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였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리더님들 아까 폴사이트라는 거 그거는 미래에 다가올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이 앨런 머스크처럼요. 세상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아까 스타링크라는 그 인공 회사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리는데 처음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이 사기꾼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리더님 검색해 보시면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사기꾼인가 천재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리더님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그 변화를 이야기하기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구체화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 당근마켓 이런 요즘에 핫한 플랫폼들이 존재하죠. 근데 리더님들 여기에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유튜브에 아무도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면, 인스타그램에 아무도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리더님,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누구인가? 바로 소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프로슈머가 경제의 주역으로 뜬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의 10년 후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변화, 10년 후 2030년이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우리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애들을 안 놓는다는 거죠.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젊은 세대들이 늘어난 이 노년층들을 부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의 부담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연금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연금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60세의 은퇴. 지금은 60대가 은퇴하는 시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때는 60세의 은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가 연금소득 이야기하잖아요. 인세소득을 얘기하죠. 그러하기에 또 다른 소득의 원천을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래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밀레니얼보다 훨씬 많은 60대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60대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가 2030년도. 지금요,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이신 분들이
60대가 되죠. 10년 후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60대하고요. 훨씬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의 40대들 어떤 모습인가요?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요. 숫자가 많다 했죠. 그러하기에 가용 자산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소비층을 이들이 이룰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 시간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리더님들? 앞으로의 10년 후 가장 활력 넘치는 시장을 만드는 세대가 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리더님들, 우리 40대 중후반의 분들 후원할 때 우리 좀 더 10년을 내다보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후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중산층이 뜬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느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은 인도의 타타 자동차라고 있어요. 이 자동차가 231만 원짜리 저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너무 가장 세상에서 싼 자동차야.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타지 말고 이제 이거 타세요. 그 사이드 미러도 하나밖에 없대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 젊은 층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야 차라리 저 차 탈 바에는 그냥 다른 중고차 사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싼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요 약간 그냥 싸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런 시선을 갖추고 무엇인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님, 이 시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 하면 아시아의 그 젊은 층들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10년 후에 이제 이렇게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아시아 파워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은 연령인 거예요. 이들이 10년 후에 성장해서 그들이 아시아의 파워를 드러내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가 되면 이제 아시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 브랜드의 파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요. 증가하는 여성의 부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오래 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성들이 이렇게 하늘 가시고 나서 그 부를 와이프한테 주고 가는 경우 여성들의 부가 늘어난다라고 예측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들이요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여성들이. 그러면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여기서 우리들이요 여자들 남편 이렇게 먼저 챙기시잖아요. 비타민을 먹어도 꼭 아이들 거랑 남편 거는 먼저 사는데 자기 거 먼저 사는 주부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변화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의 성장이에요. 도시 하면 리더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경제적인 힘과 매력적인 문화 컨텐츠들이 있는 곳, 이것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안에서 비만과 각종 성인병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리더님들 우리 비만이 늘어난다, 성인병이 늘어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진 거죠. 바디키 M 같은 개인 맞춤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그 체중 감량의 목표
그다음에 근력량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기술 혁신 해서요 3D 프린트가 개발이 됐죠. 이건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개별 맞춤형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욱더 발달한다는 겁니다. 리더님 개별 맞춤형 저희 이번에 마이팩이라는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각에 맞는 그리고 이 퍼스널라이즈드 시럼 같은 것들 내 피부 각각 개인의 피부에 맞게 다르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균조차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이런 솔루션 이런 변화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들이 아이템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요. 7번째예요. 이런 공유의 사회로 간다는 거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자식들이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집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방이 비는 거죠. 그러면 그 방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 방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때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나요? 집을 담보로 하여서 뭐 모기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죠. 저희들이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돈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걸 통해서 은행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 모기지론이라든지 이런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 만드니까 이게 경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환경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법률적으로 차단되어져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 택시를 통해서요. 60대 이후에 사람들이 잠시 나가가지고요. 누구 태워주고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용돈처럼 이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유 사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다. 그것이 우리 연결과 공유 이것이 사실은요. 리더님 이 변화 속에 있지만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결과 공유를 통한 시스템 플랫폼 비즈니스 이것이 아메이다. 리더님들 저희들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이 시대의 변화와 딱 들어맞는 것인지 정말 신기할 만큼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화 10년 후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 새로운 화폐에 대해 아까 메타버스에서도 이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너무 많은 암호화폐들이 앞으로 또 화두가 되겠죠.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맞아.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이런 에이클릭스 머니 이게 아메이 가상화폐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지 않나? 이마트에서 사실요. 30만 원 소비했을 때요. 2년을 소비한다 하면 7,200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것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소멸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메에서 사면 우리 과거에 어땠나요? 30만 원을 소비할 경우에 3% 해주니까 한 10,000원 정도 생기죠. 그럼 2년 동안 소비를 하면 24만 원이 생기는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7,200 포인트보다 24만 원이라는 캐시가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30만 원을 소비를 하면 이거를 15% 잡아주잖아요. 무엇으로? 에이클릭스 머니, 가상화폐로. 그래서 다 더해봤어요. 다 더해봤더니 앞에 그 캐시백하고 그 다음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발생되는 한 80여만 원의 돈하고 합하니까 106만 5천 원이나 되더라. 7,200원보다 훨씬 더 행복한 정말 놀라운 차이 아닙니까? 리더님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 변화 속에 기회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이 안에서 참 많이 배웠어요. 인사이트, 통찰력,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늘 그 통찰력을 갖춰라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잖아요. 리더님, 사람들이 지금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뭔가 계속 자산을 원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뭐 코인도 해보고 주식이 자산인 줄 아시고 주식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자산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 본질을 잘 몰라요. 자산이 무엇인가요?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어온다. 그 들어올 때 그것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채란 무엇인가?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나간다. 그것이 부채입니다. 그럼 리더님, 옆에 있는 집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집이 제가요 1억에 샀는데 3억이 된 거예요. 올랐어 하고 엄청 좋아하시죠. 근데 리더는 잘 살펴봐야 돼요.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세금도 올랐어요. 나는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에요. 관리비가 나가요. 감가상각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요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부자들은 이것을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이것은 부채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결국 뭐냐면 나에게 돈이 들어올 때 그것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도 부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 캐시플로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돈만이 자산이다라는 것들을 리더님들께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없이 이야기하죠. 스폰서가 나에게 이런 소비를 알려준 거예요. 마트를 한번 바꿔봐, 마트를. 그래서 제가 바꿔본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요 2친구와 함께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씩 함께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소비했더니 스폰서의 볼륨은 80만 PB였고요. 그래서 6%. 그래서 스폰서 이하로 48,000원이라는 이 캐시플로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3명과 함께 쓰면서 그 아메이 포인트로 60만 PB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율표에 의해서 6% 36,000원. 저도 36,000원. 내 건 줄 알았어요.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AB께 들어있다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것을 빼줘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돌려줘야지 하면서 제가 돌려주는 건 아니고 아메이에서 돌려줬대요. 그래서 이들은 20만 PB 3% 해서 6,000원 6,000원 이렇게 먼저 빼주고요. 자, 그러면 위에 스폰서 거부터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48,000원에서 저 이하 그룹에 이 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 스폰서는. 그 다음에 저는 AB 거 아까 6,000원 12,000원을 36,000원에서 빼었더니 저에게는 24,000원이라는 돈이 생긴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생필품을 바꾼 거예요. 간장을 바꾸고 휴지를 바꾸어 쓰고 생리대를 바꾸어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 썼더니 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 달도 그리고 다음 달도 바꾸어 쓰고 하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알게 되었죠. 신기하다. 이게 뭘까? 이 성착순도 아닌 것 같고 매출순도 아닌 것 같고 노력순도 아닌 것 같은 이 돈.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이야.
너무나 합리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 지출이 지속적 수입이 되더라. 우리의 소비를 생필품을 여기 있던 왼쪽에 있던 마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메이 마트로 바꾸어 썼을 뿐인데 이 소비가 나에게 매출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본질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 본질에 충실한 회사, 이런 회사들은요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메이 정수기 어떤가요, 리더님들? 깨끗한 물을 주겠다는 거죠. 이 깨끗하다는 것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물이 아니라 정말 스프링,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그런 물, 그 상태의 가장 깨끗하고 본질적인 물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박테리아도 없고, 맞죠? 이 안에는 의약품도 없는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물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좋은 물을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정기는 어떤가요, 리더님들? 0.0024라는 작은 크기를 통하여서 공기청정기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크기로 그것조차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이러한 청정기, 그 본질을 지키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자부심도 생기고 또 하나는 재미난 질문도 하게 돼요. 이렇게 좋으면 그냥 잘 팔릴 텐데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지? 라는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리더님, 화장품 광고는 누가 합니까? 이게 연예인이 합니다. 연예인이 하죠. 전지현도 하고, 맞죠? 그 시대 가장 핫한 배우들이 하죠. 근데 아티스트리 누가 광고한다? 네, 제가 광고한다. 내 책임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티스트리는 1958년도에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 램 보그가 누구냐 하면요, 칼렌 보그 박사님,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의 창시자이신 그 박사님의 와이프세요. 그래서 이 와이프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신랑이 만드는 저 농장에 나오는 식물들 저거 먹지만 말고, 여자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로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1968년도에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탑5 안에 들어가죠. 정말 5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진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달 표면을 측정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들여다본다고요? 우리의 피부를 들여다본다. 그래서 정말 뉴트리라이트처럼 특허 기술이 정말 많아요. 2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역시 뉴트리라이트처럼 그 특허를 연구원들에게 주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랩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최고의 제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티스트리 하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안전성이에요. 안정성. 그래서 그냥 단순히 효과만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유해하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체 적용 테스트를, 비용이 훨씬 많이 들더라도 그러한 철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철학을 지켜내는 회사, 본질에 충실한 회사, 그것이 아메이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브랜드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FACES 해서 FACES, 저거는 뭐냐면 수많은 여성분들의 피부를 이렇게 다 분석해 가지고요, 각각 개별 맞춤,
제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와 연구 기술을 가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피부과학자문위원회가 조성되어져 있다. 뉴트라이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더님들께 정말 최고의 제품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제공하려고 하는 이 회사의 철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신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신제품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같은 피부인데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머리에 바르면 안 돼요? 머리를 스킨이라고 생각을 예전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사실요, 여기가 아무리 잘 발라도요, 여기 피부에서, 두피에서 노화가 일어나면 이게 처지죠.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리더님들. 두피는 10만 개의 모발이 자라는 특별한 피부라고 합니다. 마치 그냥요, 좋은 땅에 좋은 식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모발이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요, 이 생각을 했대요. 피부, 모발, 영양 전문가가 진짜 이 뉴트라이트 그 제품을 통하여서 화장품 우리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스킨 뉴트리션처럼 똑같이 함께 공동 연구해서 이 두피 제품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에 세트니크 스캘프 뉴트리션 라인업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 디바이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이렇게 피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화장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우리의 제품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본질에 충실한 회사, 네, 그렇게 좋은 제품들 왜 광고 안 해도 잘 팔릴 거고, 혹은요, 나가 그냥 광고해서 팔면 더 잘 팔릴 건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줬을까라는 생각들 해보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 이러한 변화 속에 나에게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기회가 없었다면 난 지금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컴패셔네이트 캐피탈리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정말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라고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회사의 설립 목표예요. 라고요. 그러하기에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이 그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기분이죠. 정말 커다란 파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듯한 변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야. 이거는 그냥 코로나 때문도 아니야. 이제 이거는 닥쳐올 미래였어. 그 미래들이 너무나 여실하게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더님들, 우리 이 파도를 보고요. 그 파도, 집채만한 파도 속에 딱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서핑을 즐기는 누군가처럼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서 이 파도를 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